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태풍도 왔다가 생각보다는 수도권에는 영향을 많이 안 줬고요. 그런데 그 방제나 재난에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일본에 이번에 물폭탄에 뭐 속수무책인 걸 보고서 망고의 진리 하나 또 느낀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 앞에는 인간은 정말 미비한 존재다. 너무 이제 추상적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가 살얼음판입니다. 그 북미 협상 이후에 G2 간에 중국과 미국이 뭐 일촉즉발 지금 다이다이 뭐 치킨 게임 하듯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한 거는 여전히 기업 옥죄기에만 명운을 걸었듯이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뭐 그건 그거고 저희는 또 이분 모시고 부동산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는데 저희가 할 일은 또 그거 같습니다.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주제는 곽 대표님과 집 살까 청약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집 살까 청약할 수 있으면 청약하는 게 좋죠. 이게 이제 두 개가 예. 현재는 그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됐어요. 배치요? 예. 근데 이제 명제는 둘 다 집을 사는 거잖아요. 집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제 청약 제도가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게 이제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는 1순위 자격이 있고 두 채 이상 있으면은 자격이 없어지고요. 예. 또 이제 청약 가점제가 확대 시행됐기 때문에 예.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뭐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무주택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사버리면은 사실상 청약 당첨이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이제 명제는 예. 무주택자를 명제로 한 거죠. 무주택자가 집을 구축을 살 건지, 그거를 가점이 안 돼서 사든지, 가점이 돼서 청약. 같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집을 사버리면 청약 당첨은 안 포기해야 되죠.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신혼 희망타운이라든가 뭐 청년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세에 뭐 70~80% 또 싼 거는 반값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예. 이것도 이제 사실 다 청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사버리는 순간에 이런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 그냥 뭐 신혼 희망타운이든 이런 거 저소득자들을 위한 거니까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기다렸던 게 더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말하자면 이제 청약 제도라는 게 원래 이제 생길 때는 워낙 이제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뭐 집은 이제 저소득 무주택자들한테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처럼 그렇게 뭐 집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이런 청약 제도를 강화시킨 결과 주택 부족 상황이 오히려 만들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급 부족을 얘기해요.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청약을 통한 어떤 혜택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는 선택보다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아무래도 청약하면서 전세를 구하는 경향들이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값은 또 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수요층이 있어야 공급이 될 텐데 전부 뭐 또 특히 정부에서 신혼 희망타운 같이 아주 특혜를 주는 이런 공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집을 안 사고 이제 뭐 이렇게 전세로 살게 되면은 민간에서는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민간 시장 문제가 생겨요. 참여자들이 공급을 못한 시장이 되면 시장에 왜곡이 이제 발생한다. 그런 그렇죠. 크게 봐서는 그게 이제 일정한 시간을 주고 왜곡 현상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주택 공급이 줄어서 공급을 받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참 너무 아이러니한 게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곽 대표님과 늘 얘기했던 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주거 정책의 모토가 주거복지 로드맵, 주거복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을 강대하고 임대를 강조하고 기존의 뉴스테이를 전부 공공임대로 다 바꾸고 이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쁘다 좋다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게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됐는데 실제는 있는 자들의 로드맵이 된 것 같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무주택자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과거로 돌아가면은 네, 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보금자리 주택이 그렇죠. 나왔고 보금자리 주택은 주변 시세에 거의 뭐 반값에 주겠다. 시장을 가장 왜곡시킨 부동산 정책 중에 예, 하나잖아요. 그런 대책이 나왔을 때 그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어요. 하셨잖아요. 저는 대놓고 반대는 안 했죠. 아, 안 왜냐하면 하셨어요? 뭐 조용히 반대할 수는 있지만은 네. 뭐 언론에다 대놓고 보금자리 주택이 그렇죠. 문제가 네. 많다 이런 얘기는 대놓고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같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이 언론에다가는 얘기하기가 힘든 내용들이거든요. 또 뭐 참여정부 때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한 이런 정책들이 나왔어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그때가 뭐 대표적인 게 판교 같은 데였죠. 이제 판교를 분양하는데 분양가 굉장히 싸게 하고 혜택을 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판교가 동시 분양을 하면은 뭐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 예. 한번 분양할 때 40만 명 가까이 막 무주택자가 몰려요. 로또였잖아요, 그때 예. 진짜로. 원조 그런데 로또. 그런 판교 분양을 기다리면서 집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 끝나고 나면은 그때까지 안 산 사람들, 그 중에서 당첨되는 사람은 뭐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극히 일부잖아요. 예. 극히 일부만 당첨이 되는 건데 나머지 99명은 괜히 기다린 결과 같아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신혼희망타운도 뭐 정부에서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물량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게 뭐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 뭐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비해서 실제 공급하는 거는 물량은 한정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계속 집 사는 시기만 늦어지게 되고 결국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청약 상담을 많이 받아본 결과 예. 보면은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청약하면은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당첨만 되면 뭐 사실상 속으로 웃돈이 많이 붙게 돼 있고 왜냐하면 분양가 자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돈 번다는 사실이 뻔한 거고요. 그럼 집 안 사고 다 기다리게 돼요.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려고. 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예를 들어 1주택인 분 이런 분들이 추가로 좀 자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뭐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을 할 때도 보면은 청약이 더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집을 사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은 거의 확실하게 돈 버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여분의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택을 청약을 하게 되고요. 근데 청약 조정 대상 지역하고 이번 투기과열 지역 투기적 중복 지정되거나 아니면 지정이 된 데서 무주택자잖아요. 거긴 공공. 1순위 자격은 1주택자까지 가능해요. 그럼 주택 그래서 그런데 추첨제에 들어가는 물량들, 가점제에서는 불가능이고 그렇죠. 예.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집을 또 한 두 채, 세 채 가진 분들도 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1주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혼하고 이혼이야 뭐 아주 극소수이겠지만은 아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막 웃돈이 많이 붙는 구조가 되면은 위장 이혼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떤 틀 안에 딱 가둬놓고 뭐 신혼부부이고 결혼한 지 몇 년 이하한테만 혜택을 주고 뭐 한부모 가정에도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혼해가지고 몇 억 번대는데 그래도 조금 있다 또 다시 재혼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은 사람하고 하는 거죠? 그건 물론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지만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정부 정책 자체가 아까 얘기한 복지가 들어가고 청년 실업률 이런 문제가 하다 보니까 특별 공급이나 모든 방점이 청년 희망주택, 신혼부부한테만 일종의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되고 실제는 그 수많은 그 주택을 그 바꿔 체인지해야 되는 수요나 아니면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그 구매 수요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금 정책이잖아요. 제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특정 계층이라든가 뭐 특정한 세력 뭐 이런 뭐 무주택이거나 또는 신혼부부이거나 뭐 한가정 부모이거나 이렇게 그 사람들만 집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은
정의하시면 안 돼요, 정의. 사실은 제가 볼 때 정의란 말을 써도 된다고 봐요. 자본이에요, 자본. 네.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인위적으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빠져나갈 길도 많이 생기고요. 이제 뭐 주거복지 얘기를 하지만, 주거복지라는 게 사실 신뢰도가 있어야 이게 복지도 되는 거지,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 방금 얘기도 나왔지만은 위장 이혼하면은 뭐 주거복지가 더 커져 버리잖아요. 이런 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실패만 불러올 뿐이지 자원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곽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논조가 방향성이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문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이 주택 정책 계속 비난 아닌 비난을 계속한 꼴이 되는데, 결론은 저는 이제 곽 대표님이 선배고 제가 곽 대표님한테 많이 이 주택 정책을 문제 보고 배우는데, 하여튼 저도 전문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는 인위적인 공급과 수요 정책은 반드시 시장에 안가품이 생긴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무슨 부동산의 금과 옥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면은 맞서면 안 돼요. 예. 근데 정부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면요, 결국 시장이 무너지거나 예. 아니면 정부 정책이 무너집니다. 시장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 자체가 망가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막 그 경제가 나빠져서 한국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뭐 이런 나라가 망하는, 경제가 망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그게 아니면은 집값이 폭등하는 쪽으로 가든가, 이게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은 전혀 왜곡된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정부는 언제나 집값, 주거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을 추구하는 게 역대 정부 쭉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향 안정화가 됐냐고요. 안 됐죠. 그렇게 막 누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2, 3년 지나면은 다시 반시장적인 정책들은 후폭풍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는 친시장적인 정부 정책에는 맞서면 안 되고요. 반시장적인 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다시 그 시장 왜곡시키고 후폭풍을 불러와서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곽 대표님, 이건 뭐 여담인데, 지금 저희가 이전에 기세 부동 살 때도 계속 나오셨잖아요. 14년도, 15년도. 그때 환율 오른다 그랬을 때 얼마나 난리를 폈어요. 부동산 정책이 뭐 뒤집어지는다듯이 금리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할 때.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계 경제가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이 국내 경제계의 프레임들은 너무도 조용한 게, 이게 왜 그런 거죠? 이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단지 금리 하나만 갖고도 막 부동산이, 저희랑 출연했던 전문가들 아시죠? 그분들 주장하셨던, 저희 반대 의견 가셨던 분들, 금리 오르면 부동산 큰일 난다라는 논조를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논조들은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예전엔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네, 건 맞아요. 이제 많이 일반화된 얘기인 네,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또 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계속 올릴 거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한국도 따라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집값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다지 찬성하지 않아요.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가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뭔가 물가하고 연동돼 있거든요. 일정한 물가 상승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넘어가면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 못하는 게,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은 오히려 나비 효과 때문에 신흥국들 경제가 망가져요. 망가지죠. 이미 우리가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은 것도 비슷했거든요. IMF 때. 세계적으로 경기가 거품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시에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뭐 우리보다는
뭐 다른 신흥국들한테 지금 막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올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좀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국 보호주의라는 게, 이 보호주의 정책이라는 자책이 좀 너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70년대 있었던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지금 오늘 뭐 주제하고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원화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게 저는 사실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금리라든가 환율 문제는 그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 이면에 조금 더 본질적인 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뭐 청약할까 뭐 집 살까 뭐 이런 주제인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경험적으로 겪어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 청약하면은 돈을 벌 것 같은데 사실은 벌긴 버는데 확률이 떨어지는 게임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만 버리는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많은 청약 상담을 했는데 그때 열심히 청약하셨던 분들, 정보가 많고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정보가 없고 잘 몰라서 그냥 집을 샀던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회만 놓친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기 더 때문에. 적극적인 시장 참여하는 방법이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 목적으로서는 더 적합할 수 있다. 결론은 그렇게 냅니다. 예, 저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무주택이신 분들, 뭐 이렇게 신혼 희망타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나는 이제 집을 살 여유도 있고, 뭐 의사도 있는데, 그동안 이제 2015, 16년도에 집값이 꽤 뛰면서 17년도까지 뛰면서 주택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막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뭐 싼 값에 주겠다고 하니까 현혹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뭐 소득 수준으로 봐서 좀 저소득층들한테 우선해서 주니까 이렇게 나는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해서 당첨이 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아마 10중 8구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당첨자가 나중에 지나놓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10명 중에 한두 명뿐이 당첨이 안 돼요. 확률 게임에서. 10명 중에 8명, 9명은 결국 당첨이 안 돼.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물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구의 진리입니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 마켓 참여자가 되는 거, 그 방법은 뭐 청약일 수도 있고 구축, 그러니까 재고주택,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사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확률 게임이란 말이 참 적절한 말 같습니다. 내가 가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수많은 데서 당첨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좀 더 다른 문제겠죠. 예, 그럼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유료 상담으로 많은 분들을 그때 해봤고, 청약 상담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변해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들이 다 이제 집 안 사고 청약할 거야. 근데 지금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청약되는 거, 민영 아파트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예.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고, 맨날 분양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다 연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분양 자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 가을 가도 그렇고 내년 가도 그렇고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분양이 자신 없으면 건설사는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분양 자신 뭐 이런 것보다도 분양가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사업 수지를 못 맞추는 현장들이 많이 나오고 중도금 대출도 안 해주고 분양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과는 집 살까 청약할까라는 주제로 얘기해봤고요. 결론은 어떤 방법이든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가 되는 것이 좋은데 확률 게임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기존 재고주택이나 기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잘 보셨죠? 보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 뭐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셔서 이 좋은 소식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